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이미 예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3방식이니까 왜 세 가지 방식이 있을까? 자, 구체적으로 또는 결론적으로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이라는 세 가지 방식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왜 4방식, 5방식이 아니라 3방식일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의문점이 있겠죠. 근데 왜 3방식이냐? 이유가 있어요. 마샬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마샬이라는 학자는 가격에는 어떤 물건의 가격 속에는 세 가지 측면의 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100원이라면 그 100원이라는 가격 속에는 볼펜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볼펜을 팔았을 때 얻는 수익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물건의 가격은 시장에서 다른 물건의 가격과 비교해서 결정이 된다는 관점에서 시장성이라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마샬의 가격 삼면성 이론의 바탕을 두고 감정평가 3방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예쁘게 포장하면 마샬의 가격 삼면성 이론은 감정평가 3방식 성립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이 비용성의 바탕을 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원가 방식이라는 말 대신에 비용 접근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시장성의 바탕을 둔 비교 방식은 시장 접근법 또 수익성의 바탕을 둔 수익 방식은 소득 접근법 이렇게 말을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방식마다 가액은 가격을 얘기합니다. 또 임대료 줄여서 임료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가격과 가액은 같은 말이고 임료와 임대료도 같은 말로 보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따라서 3방식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과 임대료 관한 방법이 나눠지기 때문에 원래는 3방식 6방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에 3방식 7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원가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 관한 방법이 원가법, 임대료 관한 방법이 적산법이고요. 또 비교 방식에서 가액, 즉 가격 관한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관한 방법이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또한 수익 방식에서 가액, 즉 가격 관한 방법이 수익환원법, 임대료 관한 방법이 수익분석법이에요. 처음에는요,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 관한 방법, 임대료 관한 방법의 명칭을 외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자꾸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나중에는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머릿속에 이 정도의 구분은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익힐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조심할 건 여기 보니까 토지의 가치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공시지가 기준법은 넓은 관점에서 비교 방식에 포함이 되고 있죠. 이번에 33회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포함되고 있잖아요. 지금 표를 보시면 공시지가 기준법도 비교 방식에 포함이 된다고 써야 되는데 기출문제에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람에 오답이었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수준을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아직 3방식 내용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표를 보면서 각각의 방식별로 그 가격이나 임대료 관한 방법의 명칭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지식을 물어본 게 아니라 평가 방식, 구분은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굉장히 단순했던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각각의 방법에 의해서 구해진 가격과 임대료는 앞에 시산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시산자가 있다. 이 말이 나왔다. 이 말은 3방식에 의해서 3방식으로 구한 값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구한 가격, 가액은 시산가액이고 임대료는 시산임료,
또는 시산 임대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산가액이건 시산 임대료건 시산자가 붙었다는 건 감정평가 3방식으로 구한 값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명칭을 보시면요. 원가법에 의해 구해진 시산가액의 명칭이 적산가액인데 적산가액 해도 좋고 적산가격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적산법에 의해서 구해진 시산임대료의 명칭이 적산임대료 또는 대자 빼고 적산임료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값은 비준가액,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임대료는 비준임료, 그리고 토지 공시지가기준법도 성격, 그 가격의 성격은 비준가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수익환원법으로 구한 값은 수익가액, 또 수익분석법으로 구한 임대료는 수익임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종류, 명칭, 제목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린다면 일단 원가 방식은요. 명칭 또는 제목 속에 원가나 적산이라는 말이 반복돼요. 따라서 원가나 적산자가 나오면 일단은 원가 방식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구분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비교 방식 나올 때는요. 명칭 또는 제목 속에 비교나 비준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나 비준. 줄여서 비비크림이에요. 비비크림. 비교, 비준. 비비가 나오면 얘는 비교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익 방식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명칭 속에 수익자가 붙어요. 자,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가액, 수익임료. 그래서 수익자가 붙어 있다면 일단은 수익 방식에 속한다는 점은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조심할 건 수익환원법이 가격 구하는 거,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구하는 거, 요 차이점 구분만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산가액의 뜻이 나와 있죠. 제가 조금 아까도 시사이란 말이 붙었다면 감정평가 3방식으로 구한 값의 의미다 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 보시면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도출된 구해진 가격이다. 근데 조심할 건 이건 3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값일 뿐이지 아직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평가액은 아닌 거죠. 아직은.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마샬이 어떤 말도 했냐면 이 3방식의 등가성, 3방식의 등가성을 다른 말로 3면 등가성 이론이라고 해요. 3면 등가성 이론. 근데 등가가 뭐냐? 같을 등 값과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마샬이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게 묶으면 3방식 맞죠? 이 3방식으로 의해서 구해진 값, 즉 시산가액은 등가 모두 같은 값이 나온다 그랬어요. 동일하다. 그런데 이 주장의 전제 조건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자, 다시 묶어서 비교할게요. 마샬이 말하기를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이 모두 같은 값이 나온다. 그래서 3면 등가 또는 3방식의 등가성이 성립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완전 시장입니까?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불완전 시장인 거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이라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3방식에 의해 구해진 값이 같다고 했는데 불완전 시장이라면 3방식에 의해 구해진 값, 즉 시산가액이 저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완전 시장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한 3면 등가성 또는 3방식의 등가성 이론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꾼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이다 보니까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으로 구하는 값이 저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컨대 이런 경우죠. 여기 A라는 상가가 있다. 여기 A라는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를 원가 방식으로 값을 구해봤더니 시산가액이 2억이다. 근데 비교 방식, 즉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을 봤더니 3억이고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이죠. 자, 수익 환원법 평가해 봤더니 얘가 4억이다. 그러면 요 2억, 3억, 4억은 하나하나가 시산가액이죠. 각각의 방식별로 구한 값인 건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이 부분은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값인 시산가액이 모두 같은 값이에요? 저마다 달라요? 저마다 다르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여러분이 감정평가사 입장이라면 이 차이를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차이를 줄여서 최종적인 평가액을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차이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겠죠. 어떤 차이를 줄여서 최종적인 평가액을 확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런 과정을 시산가액의 조정이란 말을 써요. 시산가액의 조정이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인문이다 보니까 제가 시산가액의 뜻까지만 써놓고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기본 수업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시산가액의 뜻을 얘기해 놓고 시산가액이 불완전시장이다 보니까 각각의 방식에 의해 구한 값이 저마다 다를 것이고 그 저마다 다른 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걸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하고 그 시산가액의 조정과 관련된 조문 역시도 법조문으로서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기본 수업할 때는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제 각각의 방식을 따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원가 방식이 있고 또 비교 방식, 수익 방식으로 순서로 이어가요. 근데 원가 방식에서 우리 아까 그 왜 가격 관한 방법이 원가법이고 임대료 관한 방법이 적산법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처음 들어갈 때 요새 감정평가 문제는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 조문 가지고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가법, 적산법의 말 뜻도 모두 법조문이에요. 감정평가 규칙의 원가법은 이런 뜻이다. 적산법은 저런 뜻이다. 다 조문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원가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봤더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법조문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감정평가 3방식의 학습은요. 어떤 뜻의 뜻 속에서 처음 들어본 단어, 처음 들어본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들어본 그 말에 대해서 학습하는 게 감평 3방식 학습이에요. 지금 원가법의 의미 속에서 처음 들어본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이 2가지를 배우면 원가법이 끝나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재조달 원가의 뜻이 뭐냐? 이 재조달 원가는 우리식으로 이해하려면 그냥 재생산 비용이에요. 재생산 비용이다. 이게 뭐냐면 예컨대 여기 A라는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부동산이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주택을, 이 대상부동산을, 또는 대상 물건을 기준 시점 현재 재생산, 다시 만드는 거죠. 재생산 시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을, 적정 원가의 총액을 우린 뭐라고 합니까? 재조달 원가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른 말이 없어도 신축 상태로 재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새 집을 지을 때 얼마 들겠니? 이것이 재조달 원가인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 무슨 시점이죠? 그렇죠. 기준시점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기준시점 말고 다른 시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예컨대 뭐 준공 시점이다, 뭐 신축 시점이다, 뭐 거래 시점이다, 여러 가지 시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재조달 원가의 뜻과
뜻과 관련해서는 기준 시점 아닌 다른 시점은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점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기준 시점이 뭐냐? 기준 시점의 뜻 역시도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돼 있어요. 법조문이에요, 여러분.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고 금액으로 이제 화폐액으로 만드는 거죠. 감정평가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를 뭐라 그래요?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감정평가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 시점을 별도로 물어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어떻게만 기억한다? 재조달 원가의 뜻과 관련해서는 기준 시점 현재, 기준 시점만이 들어가야지 기준 시점이 아닌 뭐 거래 시점, 준공 시점, 신축 시점, 기준 시점이 아닌 어떤 시점도 들어가면 틀린다. 이 점만 기억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거죠. 예컨대 곰돌이와 곰순이가 친구예요. 곰돌이와 곰순이가 친구인데 도리가 순이한테 물어봐요. 순아, 요번에 너희 집 새로 짓는다며 그랬더니 우리 집 요번에 새로 지어. 그럼 도리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그러면 새로 짓는데 돈이 얼마 든대? 비용이 얼마 든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순이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 집 지금 새로 지을 때 5억 든대. 그럼 5억은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 현재 재생산, 다시 지을 때, 재생산할 때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이 바로 뭐다? 재조달 원가 5억이 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재조달 원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기초 입문이다 보니까 재조달 원가의 뜻만 하고 넘어가지만 실제 기본 수업 들어가다 보면 재조달 원가의 종류라고 해서 대체 원가와 복제 원가의 내용도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양쪽의 관계도 이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과정, 또 방법에 대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기초 입문이다 보니까 재조달 원가의 뜻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감가수정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가수정도 이 뜻도 법조문입니다. 감정평가의 규칙의 규정입니다.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가수정이란 재조달 원가에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감가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와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란 말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조문을 통해서 그러면 감가란 말이 가치가 깎인다는 뜻인데 가치가 깎이는 요인이 법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구나. 물리적인 감가, 기능적인 감가, 경제적인 감가라고 세 가지 구분을 하겠구나. 이걸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지금 문장이 감액한다. 자, 감가란 말이 세 번이 반복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끊어보면 감액한다는 건 어떤 값을 더한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예요? 뺀다는 거죠. 또 감가란 말도 더한다는 겁니까? 뺀다는 말입니까? 뺀다는 말이죠. 그러면 뺀다와 관련된 단어가 4번이 반복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를 뺀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제한다. 공제한다는 말 자체가 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고 있느냐? 좀 기출문제에서요. 이 마지막을 어떻게 바꾸느냐? 가산한다.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기출문제에서.
근데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법조문을 모두 달달 외울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지 않느냐.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물론 그 문제를 틀린 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거든 상식의 바탕을 두고 문장을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감액한다, 감가한다, 감가한다, 감가한다. 뭔가를 뺀다는 단어가 4번이 반복됐다면 조문을 외우지 못했다 한들 그 다음 말도 뭔가 뺀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게 이치에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 앞에서 4번인가 뺀다는 말이 나왔는데 그 뒤에 마지막에 더한다고 말을 붙였는데 가산한다는 말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조문을 외우지 못했다. 그런 조문을 공부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문제를 틀렸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좀 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공부하실 때 그 단순한 암기 되게 저는 싫어해요. 무슨 말이냐? 암기법 자체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법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기를 하시되 요 앞에 뺀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도 당연히 뺀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정도의 이해는 바탕으로 해서 외워야 되는데 그런 이해는 전혀 없이 그냥 뭐 선지표, 후계체 뭐 이런 식의 암기법만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니까 암기한 그 말이 아닌 다른 문장으로 출제가 되면 배운 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분히 그 문제를 풀어낼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암기만 하다 보니까 암기하지 않은 말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해집니다. 되게 당황하고 당혹스럽고 와 되게 어려운데 요번 좀 큰일 났구만 이 생각 들면서 나머지 알았던 문제들조차도 풀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암기만 하지 마시고 이해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즉 이해와 암기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만 하거나 암기만 하거나 즉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점수 못 얻어요, 여러분. 이해와 암기가 병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측해 보건대 그래 감가수형태 저렇다. 그러면 그 문장 속에 감가윤이 3가지 물리, 기능, 경제 나왔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맞아요. 물어봅니다. 이렇게. 지금 감가윤 나왔죠. 그런데 그게 내부적 감가와 외부적 감가가 나눠지는데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내부적 감가에 속하고요. 경제적 감가는 외부적 감가에 속하게 되는데 그럼 기억나십니까? 제가 전 시간에 지역 분석 얘기하면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어떤 주거용 건물, 주택인데 그 주변의 환경에 해당하는 다른 부동산이 공업용, 공장지대라면 공장 옆에 집이 있다 보니까 공장에 안 좋은 영향 받아서 주택의 가치가 떨어진다, 감가가 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공장 옆에 집이 있어서 공장 영향 때문에 집의 값어치가 깎인다면 이것은 주택 자체의 내부의 문제 때문에 감가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장이라는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가치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외부적 감가라고 했고 다른 말로 경제적 감가가 발생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들 나시고 계십니까? 나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예. 자, 그에 비해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나오는데 그 물리적 감가가 뭐냐? 이게 뭐냐면 어떤 물건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낡고 노후화된다. 그러니까 노후화되면서 마모가 되겠죠. 그럼 마모되거나 노후화가 되면 그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갑니까? 깎입니까? 깎이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또는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물건의 값어치가 깎일 때 물리적 감가가 발생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기능적 감가는 뭐냐면 어떤 물건의 기능적인 효용이 줄어서
가치가 깎이는 경우가 기능적 감가에 해당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컨대 여기 A라는 건물이 있고 B라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A라는 건물은 지은 지 우리 한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또 B라는 건물은 이제 막 지어진 신축 건물이다 라고 보았을 때 A 건물, B 건물 모두의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구비되어 있어요.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 건물은 승강기 자체가 20년 전에 부착된 승강기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이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 근데 신축 건물 B 건물에 정착된 승강기는 신형 엘리베이터이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건물의 값어치 평가할 때 속도가 빠른 B 건물의 값어치가 그러니까 승강기 속도죠. 승강기 속도가 빠른 B 건물의 값어치보다 속도가 느린 A 건물의 값어치가 낮게 평가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은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의 어떤 그 기능이 깎여 나가는 기능적 감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부적 감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이 과잉 과소 설비 또는 뭐 설계의 불량 이런 것들이 원인 되는 경우가 기능적 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의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을 열거해 놓고 이 중에서 물리적 감가 요인이 몇 개냐 또 기능적 감가 요인에 해당하는 걸 골라볼래 종류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 설계 불량, 과잉 과소 설비 이런 말 나오면 눈 감고 기능적 감가 답하시면 되고 또 인근 지역과 건물의 부적합,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이런 말 나왔다. 그럼 무조건 경제적 감가를 답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출제 패턴이 내부적 감가, 외부적 감가 구분되는데 뭐 대략적인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실제 중요하고 우리가 외워야 될 부분은 뭐다? 종류다. 그래서 어떤 말 나오면 이것이 기능적 감가다 또는 경제적 감가에 속한다. 이 구분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산법 나와요. 근데 적산법은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적산법이다 보시면 되는데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모든 방법의 뜻은 의미는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 법조문이에요. 그대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를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것이 법의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한 경비, 이걸 필요재경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산법의 세 가지 요소는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재경비 이 세 가지 학습하는 게 적산법의 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식 자체가 벌써 그 의미 속에서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공식이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입니다. 물론 기초가액과 기초가격은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더하기 필요재경비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공식과 의미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의미 속에 공식이 녹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산법의 뜻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적산임률을 구하는 공식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 외울 때 기기필 그래요. 적산법 공식은 기기필, 기초가액, 기대율, 필요재경비, 기기필을 외워달라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가로넣기 문제도 가끔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로넣기 문제는 기기필 나오면 예컨대 기초가액 기대율 써놓고 마지막이 가로다. 그럼 기기필이니까 필요재경비가 답이겠구나. 그 정도 알면 그 2.5점 그냥 꿀꺽 쉽게 4점수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수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뭐 강조하는 내용 있죠?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이 강조하는 내용은 무조건이에요. 공부하세요.
무조건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출제 가능성,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이제 비교 방식 넘어갈게요. 자, 아까도 표로 보셨듯이 비교 방식에서 가액, 가격 구하는 방법이 거래사례 비교법인 거 맞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 오 마이 갓. 길어요. 긴데 이것도 법조문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사례 물건 또는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법조문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볼까요?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쯤 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거래 사례 비교법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제목만 봐도 뭔가를 비교하려면 비교에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고 수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교에 필요한 사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례 자료를 수집해야 될 때 아무 자료나 마구 수집하면 안 되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는, 기준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고 수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례 자료 수집의 기준이에요. 근데 일단 종류부터 보면 첫 번째, 원래 이제 사시지계거든요.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을 것. 시점 수정 가능성이 있을 것.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 있을 것.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 있을 것. 그래서 맨 앞 글자 따면 사시지계 이 네 가지가 거래사례 비교법상 자료 수집의 사례 자료 수집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정 보정한다는데 보정은 어차피 수정과 같은 말이니까 큰 의미 없고요. 중요한 건 사정이죠. 제가 앞서서 수업할 때 왜 부동산 그 감정평가가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느냐 그 말씀 드리면서 부동산의 거래 과정 속에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또한 더불어 이때 사정의 뜻이 뭐냐? 사정이란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 또는 요인들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만약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사례를 수집했다면 그러한 사정이 없는 상태의 가격으로 수정, 보정, 바꿔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야 사례 자료로 수집될 수가 있다. 이것을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을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여기 A라는 주택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거래를 거치면 2억의 매도, 팔아먹을 수 있었던 물건이었다. 그런데 이 주택이 큰아버지라는 가까운 친척 간의 거래 과정에서 1억 8천의 매도가 이루어졌다면 감정평가사가 수집한 사례 자료는 1억 8천의 매도가 된 사례입니다. 근데 감정평가사가 봤더니 이 거래 사례는, 이 주택의 거래 사례는 큰아버지라는 가까운 친척 간의 거래 사례였다는 거죠. 그러면 친척 간의 거래가 아니었다면 2억에 거래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1억 8천에 거래된 사례를 수집해서 2억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사정 보정한다라고 하고 얼마만큼의 사정이 개입됐는지를 알아야만 사정 보정이 가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정 보정 가능성이 있을 것 그 말은 그 거래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만 사정 보정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비로소 거래 사례 비교법상의 사례 자료로 수집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사정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럼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사정이 없는 상태로 바꿔주는 작업이 사정 보정인 건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어떤 때는 사정 보정이 필요가 없을까요? 사정이 처음부터 없는 자리.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례였다면, 사정이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정상적인 사례 자료였다면 사정 자체가 없으니까 보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정상적인 사례이거나 표준지의 사례의 경우에는 사정 보정은 불필요하다라고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표준지 나왔죠? 근데 표준지는요, 어떤 동네,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땅을 표준지라고 하는데, 표준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무런 사정도 없다고, 아무런 사정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전제하는 땅이 표준지예요. 따라서 표준지는 아무런 사정도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사정 자체가 없으니까 사정 보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오케이? 요 정도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가능성. 원래 시점 수정의 의미가 뭐냐면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을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으로 수정, 바꿔주는 작업을 우리 뭐라 그래요? 시점 수정한다 그래요. 이때 조심할 건 여기 무슨 시점이죠? 기준 시점이죠. 근데 보통 문제 나올 때는 현재 시점 이렇게 바꾸는 경우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준 시점이 아닌 다른 시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 시점은 현재 시점일 수도 있지만 미래나 과거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 시점을 무조건 현재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시점 수정이라는 말의 뜻은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수정, 바꿔준 작업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기억하는 게 상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시점 수정이 불필요하냐?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거래 시점이 뭐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가 거래 시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이 2020년 1월 1일 날 2억의 거래가 됐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때 2020년 1월 1일은 이 주택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인 거 맞죠? 오케이? 이처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거래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은 2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근데 그 기준 시점이 2021년 1월 1일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 사례 부동산, 이 A라는 주택은 2021년 1월 1일 현재에는 3억에 거래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과 기준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거래된 시점과 기준 시점이 1년의 시차가 있잖아요. 1년의 시차. 20년, 22년. 맞죠?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1년 전에 2억에 거래되었던 사례 자료를 수집했대요. 근데 1년 전에 2억에 거래됐던 그 물건이 지금은 3억에 거래되고 있다면 감정평가사 입장에서는 1년 전 2억에 거래되었던 자료를 기준으로 대상 물건 값어치를 평가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기준시점 현재 가격인 3억으로 바꿔놓고 대상 물건의 값어치를 평가하려고 하겠습니까? 후자 쪽이겠죠? 이처럼 거래 시점의 사례 부동산 가격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한다 그래요. 따라서 거래 시점이 언제인가를 알아야만 시점 수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거래 시점을 알지 못하는 사례는 거래사례비교법상의 사례 자료로 수집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더불어 잘 보세요. 얘는 지금 1년 전 2억 가던 게 1년 후에 3억 가니까 가격의 변동이 있었죠. 자, 가격의 변동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년 전에도 2억이었지만
1년 지난 이후에도 1년 후에도 얘가 똑같이 2억이다. 이럴 때는 가격의 변동이 없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1년 전에도 2억 가던 거 1년 후 지금도 2억 가면 가격 변화가 없죠? 그럼 가격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없는데 수정할 이유가 있겠나요? 없겠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점 수정은요. 가격의 변동이 전제가 돼 있어요. 가격이 변했을 때 변화된 가격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시점 수정이라고. 근데 가격의 변화가 없다. 가격의 변화가 없다면 수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점 수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시장 상황, 다른 말로 가격의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은 불필요하다라고 출제가 되는 거죠. 여기 가격의 변동이 없다면 시점 수정 필요하지 않다 써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 나머지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과 또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나오는데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은 다른 말로 위치적 유사성, 또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은 물적 유사성 그러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컨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고 싶은 즉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은 주거지역 내 부동산이에요. 주거지역. 그런데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고자 수집된 사례 부동산은 공업지역 내 부동산이래요. 그러면 감정평가의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주거지역인데 비교를 위해 수집한 사례 부동산은 공업지역 내의 부동산을 수집했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지역적인 요인이 비교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가치 평가하고 싶은 부동산이 주거지역 내 부동산이라면 사례 비교에 필요한 사례 자료도 주거지역 내의 자료 수집해야 되는 거지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의 자료 수집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이게 뭐냐. 감정평가사가요. 평가하고 싶은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그 부동산 그 물건은 철근 시멘트 건물인데 비교를 위해서 수집한 사례 부동산은 나무로 만든 목조 건물이다. 그럼 물건이 다르잖아요. 철근 시멘트 건물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비교에 필요한 사례 부동산도 철근 시멘트 건물을 수집해야지. 나무로 만든 목조 건물 수집하면 물건 자체가 다르니까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것을 물적 유사성 또는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 비교 방식에서 가액, 즉 가격 관한 방법이라면 임대 사례 비교법은요. 임대차 붙었으니까 임대료를 관한 방법인데 여러분 이 내용 역시도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이지만 거래 사례 비교법을 외우셨다면 두 가지만 달라요.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가 나오는데 얘는 임대 사례가 나왔고요. 또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왔다면 가액 대신에 임대료 이것만 달라요. 자, 거래 사례 대신에 임대 사례, 가액이란 말 대신에 임대료 이 두 가지만 다르지 나머지 조문은 모두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조금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 등 얘기할 때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라고 했던 게 조금 아까 봤던 거래사례 비교법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그 조문과 비교해보면 거래 사례 대신에 임대 사례, 가액이라는 말 대신에 임대료 요 말만 다르기 때문에 굳이 임대 사례 비교법을 별도로 다시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준 임료를 관한 공식은 4.4 시지 개면이겠죠. 자, 4.4 시지 개면인데 이 4.4 시지 개면 공식은 조금 아까 보셨던 거래사례 비교법상 비준 가액을 구하는 공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준 가액이건 비준 임료건 공식은 4.4 시지 개면 똑같다. 4. 사례 부동산 가격 임대는 임대료 곱하기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면적 비교치가 되기 때문에 사사 시지개면 일단 그렇게 공식을 암기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서 또 가격 구하는 방법, 가액 구하는 방법이 수익환원법이죠. 그래서 수익환원법 뜻도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감정평가 규칙의 규정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법조문입니다. 근데 이 공식, 요 의미를 가지고 공식을 만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공식은 직접환원법인데 원래 그 수익 방식도요, 방법의 종류가 많아요. 뭐 직접환원법, 뭐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뭐 별가지 방법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전통적 소득 접근법이 어떻게 된다, 뭐 직전법, 직접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수업 안 합니다, 저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안 물어봐요. 과거에는요, 뭐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이런 거 내용 같은 거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더럽게 어려웠어요. 감정평가 수준만큼 시험이 나오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안 나온다. 그래서 어차피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 걸 굳이 배울 필요가 없고 사실은요, 배운다 한들 내용이 어려워서요, 문제 물어봐도 못 맞춰요. 그럼 어차피 나와도 못 맞추는 문제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공식 가볍게 원래 직접환원법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직접환원법만 나오니까 다 필요 없고 수익가액은 환원일분의 순수익이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직접환원법상 분자값인 순수익은 무조건 순영업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투자론에서 뭐 현금 수지, 영업수익 계산할 때 가공교 영순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병리를 빼고 남은 게 순영업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구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새 그렇게 나와요. 이제 순수익 나왔죠. 이제 순수익의 뜻, 뭐 요건 나오는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환원율. 만약 제가 출제자 입장이라면 수익 환원법 중에서는 유일하게 환원 이율과 관련된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일단 환원율은 투하 자본,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그래서 공식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뭐 원본 가격, 투자액이 이게 투자액분의 순수익이 환원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공식상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몫인 환원율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2번 33의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환원이율, 다른 말로 자본 환원율 그러거든요. 자, 환원이율을 자본 환원율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게 답이었냐면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면 자본 환원율이 오른다 그랬어요. 높아진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공식을 아는 분들 가격이 올랐다. 그럼 분모값이 커졌죠? 그럼 환원율이라는 몫은 작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환원율은 작아진다, 낮아진다 라고 해야 되는데 높아진다 라고 출제해서 틀렸던 문제가 33의 기출지문이에요. 이 정도는 가볍게 좀 알아두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격 공시제도도 사실상 할 게 없는 게 이 부분도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의 조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조문 물어보니까 저로서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법조문 자주 나오는 조문들을 묶어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읽고 외우고 말해보고 함으로써 기억해서 답을 맞추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물론 요령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그 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본 수업 들어가서 차근차근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은 구조만 볼게요. 가격 공시는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라고 널리 알리는 게 가격의 공시인데 크게는 토지 가격 공시와 주택 가격 공시가 나눠집니다. 원래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까지도 구분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지 가격 공시, 주택 가격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로 나눠지지만 왜 비주거용은 안 썼느냐?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도 비주거용 부분 안 할 겁니다. 왜? 어차피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토지 가격 공시와 주택 가격 공시 두 가지 구분되고요. 토지는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가 나눠지고 또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구분되고 단독주택은 또다시 개별주택 가격 공시와 표준주택 가격 공시로 나누어집니다. 한 가지 조심할 건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과는 관계가 없겠죠. 구분상. 그런데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꼭 이렇게 나와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분명히 구분상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은 관계가 없는데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마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섞어놓아서 틀리게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이 됐건 집이 됐건 표준이 붙거나 공동이 붙으면 장관자 나오죠. 장관. 쉽게 말하면 땅이든 집이든 개별자 붙으면 시군구청장이고 개별만 아니면 표준이건 공동이건 개별만 아니면 장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요령 알려드릴게요. 땅이 됐건 집이 됐건 개별자 나왔는데 장관자 붙거나 개별이 아닌 표준이나 공동자 나왔는데 시군구청장이 붙었다. 무조건 그 문장은 틀린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령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시고요. 사실 설명할 건 없어요. 왜냐? 하나하나가 모두 법조문이라서 여러분들이 외워야만 되는 거고 여기 써놨던 건, 이 내용과 기능 써놓은 거는 그 많은 법조문 중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고 또 살펴보셔야 될 내용만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 관련된 기초인문 시간 모두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자, 한 4주 동안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본서를 가지고 우리 기본 이론 수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